안녕하십니까? 2025년 8월 19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파견한 특사단이 프라보워 대통령을 비롯한 인도네시아 정부 의회 주요 인사들과 연쇄회동하며 양국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사단은 프라보워 대통령에게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며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 기조를 공유하고 전략적 호혜적 협력 확대 의지를 전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에서 활동 중인 한국 기업 지원과 첨단 기간 산업 분야 협력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양국 관계를 최상의 수준으로 발전시키자며 한 인도네시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를 제안했습니다. 특사단은 앞서 푸안 마하라니 하원의장, 수기오노 외교부 장관과도 만나 새 정부 출범의 의미와 대외정책 기조를 설명하고 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 등 공통가치를 기반으로 한 의회 외교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푸안 하원의장은 양국 의회의 활발한 교류 의지를 밝혔으며 수기오노 장관과 특사단은 정상간 및 고위급 교류를 통한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회동들은 양국 정부 간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파트너십을 심화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방문 기간 특사단은 동포 간담회를 열고 LG에너지솔루션과 현대차그룹 합작으로 설립된 인도네시아 첫 배터리셀 공장 HLI 그린파워를 시찰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특사 파견이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을 발전시킬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대외 정책을 인도네시아에 알리고 향후 협력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집권 이후 군부 영향력이 눈에 띄게 커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군사 조직 개편을 통해 육해 공군 지역사령부 23곳을 신설했습니다. 육군은 자원과 전략적 가치가 높은 지역의 6개 부대를, 해군과 공군은 각각 14개와 3개 사령부를 추가 배치했습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국제정세가 그 어느 때보다 불안정하다며 강력한 방위력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국경 및 분쟁 지역 안보 강화를 목표로 하지만 전문가들은 투아르토 독재 정권 이후 수십 년 만에 최대 규모 확대로 재정 부담과 군부 권한 확대를 우려합니다. 특히 민주화 이후 제한된 범위에서만 허용되던 군인의 민간 분야 근무가 다시 늘어나면서 권위주의 시절로의 회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프라보워 대통령은 식량 안보 정책의 일환으로 100개 육군 대대를 농업 분야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수천 명의 군인은 전국 5지까지 배치돼 휴경지 활용, 식량 생산 확대, 보건 지원 등을 맡게 됩니다. 정부는 농업부 훈련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지만 군대의 민간 역할 확대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농업 분야 군 투입이 민주화 이후 처음이라며 농민 지원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더 적절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프라보워 대통령 집권 이후 학교 무상급식, 공공의약품 제조 등 민간 사업에도 군이 참여해왔으며 이는 군부 통치 시절을 연상케 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의 골든 인도네시아 2045 구상에서 식량 에너지 안보 확보가 핵심 과제인 가운데 군의 역할과 민주주의 균형에 대한 논쟁이 더욱 가열될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하는 300만 주택 건설 사업이 올해는 사실상 실행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으리 함자 주택부 차관은 이미 8월인데 입찰 절차를 고려하면 올해는 집행이 불가능하다며 예산 부족과 행정 절차 지연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는 개보수와 부지 계획, 기반시설 등 핵심 성과 지표가 아직 성과가 전혀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주택부는 올해 배정된 3조 4,400억 루피아 예산으로는 300만 호 건설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마루아라 시라이트 공공주택 정착부 장관은 2026년도 주택사업에 49조 8,500억 루피아가 필요하지만 현재 책정된 예산은 1조 8,200억 루피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족분 48조 루피아가 추가로 확보돼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전체 예산의 90% 이상이 저소득층 주택 개보수 지원에 배정돼 200만 가구의 신축 개보수에 사용될 계획입니다. 여기에 더해 저가 아파트 3,047세대와 저가 주택 1,166호, 공공주택 건설 등이 포함됐으며 일부는 슬럼 지역 정비와 위생 개선에도 쓰일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 예산이 중기 국가개발계획의 핵심 목표인 주택 부족 해소와 도시 슬럼 정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300만 주택 사업은 오랫동안 누적된 주택 부족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차관 발언에도 불구하고 주택은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며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높은 수입 관세를 피해 인도네시아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대미 관세율은 19%로 중국과 베트남보다 낮고 세계 4위 인구 대국의 소비 잠재력까지 갖춰 새로운 투자 허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2분기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률은 5.12%로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해 중국 투자자들의 관심을 더욱 끌고 있습니다. 중국과 홍콩의 인도네시아 투자는 2025년 상반기에 전년 대비 6.5% 증가한 82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서부 자바의 산업단지 수방 스마트폴리탄 관계자는 미 인도네시아 무역협정 발표 이후 중국 기업들의 문의가 폭주했다고 전했습니다. 장난감, 섬유, 전기차 제조업체 등 다양한 업종이 인도네시아 진출을 타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올해 1분기 산업용 부동산과 창고 가격이 전년 대비 15에서 25% 올랐습니다. 중국 제조업체들은 인도네시아에서 20에서 30%의 순이익률 달성이 가능하다고 평가합니다. 이는 중국 본토의 3% 수준과 비교해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오토바이 부품업체 장차오는 인도네시아에서 입지를 확보하면 사실상 동남아 시장 절반을 점유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인도네시아에는 여전히 규제, 관료주의, 인프라 부족 등의 구조적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관세 회피와 높은 수익성, 성장하는 내수 시장을 노린 중국 기업들의 인도네시아 투자 행렬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 파티군에서 수만 명이 거리로 나서 수대와 군수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취임 2달 만에 일부 지역의 토지 건물세를 최대 250% 인상한 결정이 직접적인 도화선이 됐습니다. 수대와 군수는 2011년 이후 세율 조정이 없었고 인근 지역보다 세수입이 낮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지만 주민들의 반발은 거세졌습니다. 시위대는 도심을 가득 메우며 인상 철회와 군수 퇴진을 요구했고 경찰은 질서 유지를 위해 최루탄을 사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 일부가 돌과 둔기를 던지며 충돌이 발생해 총 7명이 부상했습니다. 부상자는 최루탄에 노출돼 호흡곤란을 겪은 민간인 5명과 돌과 둔기에 맞은 경찰관 2명이며 일부는 어깨 탈구, 머리 부상, 허벅지 상처 등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파티 경찰은 보건당국과 협력해 모든 부상자의 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망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위 중 경찰관 2명이 숨졌다는 소문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며 해당 인물들은 과거 다른 사유로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카 와히우디 파티 경찰서장은 부상자들을 병문안하며 평화적 시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집회와 시위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지만 폭력 없이 진행돼야 한다며 향후 유사 사태 방지를 위해 경계태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12세 소년이 중환자실에서 조기 퇴원한 뒤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경직된 보험 규정과 병원의 퇴원 절차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바탐의 한 지역 종합병원에서 호흡곤란으로 입원한 소년은 상태가 안정됐다는 이유로 국가건강보험의 긴급치료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고 가족이 치료비 부담으로 퇴원을 결정한 지 2시간 만에 사망했습니다. 리아우 제도 옴부즈맨은 정부 소유 병원이 보험 청구 거부를 우려해 치료를 중단한 것은 인도적, 전문적 기준에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월 서부 수마트라 바당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한 직후여서 공분을 샀습니다. 당시 44세 여성은 호흡곤란으로 병원을 찾았지만 국가건강보험 긴급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치료를 거부당한 뒤 집으로 돌아갔다가 숨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국가건강보험공단의 긴급치료 기준이 환자 상태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댕기열 환자는 혈소판 수치가 10만 미만이고 PCV가 51%에 도달해야 긴급으로 인정되는데 이는 이미 생명에 위협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발열 기준도 40도로 높게 설정돼 있어 일부 환자에게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병원과 보험당국이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경직된 규정을 완화해 의료진이 환자 상황에 맞춰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옴부즈맨은 국가건강보험공단이 소속 병원과 의료진을 대상으로 보험 청구 우려를 이유로 치료를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과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